해야지. 한별이 서한별 알았죠? 그다음에 손민지 알았고 이승현 야 미안하다 승현아 나 승현이 너 이름을 여학생으로 헷갈려가지고 아까 너 이름 체크를 안 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한참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3일자가 해가 떴습니다. 야, 이 시간이 왔네요. 자,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페이지 볼게요. 74가 아니겠구나. 미안, 숙제였으니까. 자,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자, 우리 어제 우리가 2022년도 걸 기출풀이 해봤고요. 자, 오늘 2023년 걸 풀이를 합니다. 자, 가천대가 다시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과마다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맥스 13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13개는 없고 가장 높은 데가 12.5, 12.6 요 정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이게 재작년보다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1개, 12개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설명하시는 분들 12개면 안전이다 얘기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2개 막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2개 합격선이에요. 그러니까 12개 마지노가 아니라 중간 평균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15개 중에 12개 잡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3년에 있던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학 글쓰기 계획이나 보기에 1과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 찾아줘가 마지막 어절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첫 번째 구체적인 작품의 색채를 언급하면서 고흐그림에서 느꼈던 표현적 아름다움을 설명하네요. 색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해 볼게요. 자, 2022년도 우리 문제 중에 주동적 인물 기억나세요? 어제 풀이했던 문제 중에 주동사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초창기에 가천대 약술은 문학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준다 그랬고 그 이론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나와 있지만 어떠한 비유인지는 설명되어 있지가 않지요. 오케이? 하지만 24년도 우리가 풀이했던 문제는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설명해 주는 반면에 이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올 수 있다는 거 떠올려 주셔야겠고요. 잠깐 확인 안전문자.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이론적인 걸 마무리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 자, 우리나라의 비유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비유법의 종류 몇 개? 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3개죠. 그죠? 시규, 은유, 의인. 요 3개 기억나시지요? 자, 기억합시다. 우리나라 국어의 비유법은 8개입니다. 3개 아니에요. 5개 더 있어요. 은유, 의인, 그 다음에 화류, 대유, 풍유, 의성, 은퇴까지입니다. 총 8개가 비유법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에서 비유법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장문 조건문이죠. 장문에 빈칸치기 나오고 조건 쓸 때 비유적 활용을 통해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문학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한 비유까지 한번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직유법이 뭐예요? 직유법. 우리 머릿속에 직유법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데 이렇게 외우고 있죠? 안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가끔 출제하러 가요. 용돈벌이로. 솔솔하게 줍니다. 한 문제당 30만 원 정도 줘요. 네. 근데 이제 그 통과가 돼야 30만 원이고요. 안 하면 그냥 개고생만 하다 오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 뭐라 제시가 되느냐? 자,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5에서 7문단에 완성된 글로 4천자에서 6천자 내로 확인해 주세요. 하고 기승전 그러니까 내용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걸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가 뭐냐? 5개년에 있었던 EBS 중에 하나. 또 하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교과서에 실린 거 하나.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작품들을 묶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끼리 정한다고 합니다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6명이 한 팀이거든요. 묶어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문항이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용에 관한 것만 문제 나올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일치와 보기라는 두 틀에서 좀 내용을 확장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항상 놀라야 되는 게 어디냐? 비유법이에요. 조건문이나 비유법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말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서 애들을 혼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모의고사는 대부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직유, 은유, 화류, 의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술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약술 전에 우리 적성 있었잖아요. 적성을 여기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직유법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야기하지만 좀 더 원활하게 얘기하시면 자, 이걸 보시면 우리 이거 족발 같은 손이야? 손 같은 족발이야? 대답 잘해야죠. 야, 이거 손 같은 족발하면 큰일 나죠. 족발 같은 손이 되야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직유는 보조관념 다음에 원관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은유법은요 반대로 내 저는 족발이다 했을 때 얘는 원관념 다음에 보조관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우리가 흔히 A는 B다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A는 B다. 자, 의인과 화류의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요. 의인과 화류는 둘 다 생명이 없는 것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생명을 부여해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의인은 사람처럼 생명을 주면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화류법은 뭐가 되느냐?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포유하는 저 바다를 보아라라고 했을 때 포유라는 얘기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죠. 이래서 우리 이것을 화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사랑에 빠진 딸기 사람처럼 되어 있죠? 이거 의법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유법은요 우리가 대표를 등장시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유와 환유란 표현인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예를 들어 펜은 칼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죠? 여기서 펜이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지식이죠. 칼이 상징하는 건 힘이에요. 즉 힘센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을 우리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말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 실제로 힘센 애랑 머리존에 싸우면 힘센 애가 이기겠죠. 싸움을 더 잘할 테니까, 그죠? 근데 사회적인 걸 보면 좀 내용은 달라집니다. 저랑 빌 게이츠가 맞자도 당연히 제가 빌 게이츠 이기겠죠. 노인네들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뭐 하나 $100만 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싸우자. 저 좋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요. 제 목을 $1000만 삽니다 하고. 그럼 일주일 뒤에 경기장 제 목만 가 있겠죠. 그런 원리예요. 똑똑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혹시 주변에 전교 1등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무슨 짓을 해도 3번은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반대로 공부 잘하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 좀 괴롭혔거든요. 잘생기고 공부 잘해서 괴롭혔는데 걔가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 몸에 흉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정강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야구하다가 공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외고 수업도 나가야 되고 재수강 수업도 해야 되고 인강도 찍어야 되고 본 수업도 해야 되고 개인과외도 있었어요. 차인으로 개인과외로 국회의원 딸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까 봐 숨 먹고 자고 그랬더니 공을 맞은 멍든 부위에 고름이 차요. 상상이 되니? 파란색인데 노란색 고름이 차요. 와 신기하다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근육이 괴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째가지고 고름 빼고 막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저 힐끔보다 움츠러드는 거 계속 이상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꼬매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 약을 넣었다 뺐다 맨날 하는 거 한 달 동안. 이상하게 안만 봐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야 의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있고 의사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제가 중학교 괴롭혔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해하고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했는데 저 흉터만 남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꼭 친하게 지나세요. 자, 풍요는요 우리가 속담을 인용할 때 우리는 풍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성은요 우리가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태는 모습을 흉내낸 말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비유는 이 8가지가 다 비유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3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볼게. 작품의 색채를 나타낸 부분을 찾으러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고유의 그림에는 다양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해바라기 노란색, 별이 빛나는 파란색과 밤의 빛깔들 이번 미술관 관람을 통해 고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채를 곳에 느낄 수 있었다. 자, 요게 1번 답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정답 어떻게 되느냐? 해바라기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해바라기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어절이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절은 조사까지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있었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적 방식을 활용해 고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 색채 마술사처럼 그렇죠. 직유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을 화폭에 그려 나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또 첫어절과 끝어절 그는 나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난하지요? 자, 넘겨서 2번에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먼저 볼게요. 문제. 자, 기억의 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 자, 우리 어저께 비문학 수업을 하다 제가 오류를 하나 찾았는데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뒷반 수업하다가 아마 니네 설명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또 다시 확인 검증 과정을 거치긴 해야겠지만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문학을 보셔서 알겠지만 비문학의 가장 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런 문제죠. 내용에 대한 빈칸 문제.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자, 다시. 자, 빈칸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기는 폴 세잔의 작품 세인트 빅투아르산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는 제시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작품을 감상했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갈 게 뭔지를 찾아라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비문학집을 알고 있다면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2023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넘겨서 111페이지 확인합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꽃들은 크기나 모양, 색깔 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모두 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개개의 대상으로부터 공통적, 일반적 성질을 뿜어내거나 공통되지 않은 성질을 버림으로써 만들어낸 개념을 바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개념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린 것을 도식 내붙여 주시고요. 자, 도식을 떠올리는 상상력 내붙여 주시고요. 도식이 있어야 개념과 개별적 대상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칸트는 상상력에는 감성과 지성이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재생적 상상력 내묻혀 주시고 창조적 상상력 내묻혀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도레즈는 이러한 칸트의 상상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재생적 상상력은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꽃의 도식을 떠올리는 것은 꽃의 개념을 분명히 나타내는 수단이다. 만약 꽃의 도식이 개념과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식을 수정해야 한다.
재생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도식은 개념에 종속되며 어떤 대상이 주어진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창조적 상상력은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창작 예술가들의 경우 사물의 개념에 의무를 품고 개념과 연결하기 어려운 낯선 도식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둘레질 예술가들의 상상에 만들어낸 낯선 도식들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 흔듦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누구의 주장입니까? 먼저 칸트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에 대한 누구의 질 둘레지의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둘레지는 재생적 상상력을 거부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했는데 그 이유는 재생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삶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개념과 개념에 종속된 도식은 동일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존재의 독특한 개성은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존재의 독자성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엄격한 지침이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둘레질의 이러한 사회에서는 존재들이 독자적 성격을 발현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둘레질은 개인의 주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삶을 과감히 떨치고 유목민과 같은 방식. 자, 이걸 제가 한번 힘주어준 이유는 풀어본 학생은 알지요? 그죠? 자유로움을 대표하는 말에서 유목민을 꺼내준 겁니다. 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유목민들은 정착과 안정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독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둘레지는 획일화된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미꽃은 모두 제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다. 그것은 진달래꽃, 국화꽃과 구분되는 장미꽃의 개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둘레지는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차이와 개별 존재의 독자성을 구분하기 위해 차이 자체라는 말을 썼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 A는 강원도 출신이고 공무원이다라고 했을 때 A의 특성은 강원도 출신과 공무원이라는 성질에 의존한다.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성질들을 내포라고 하는데 내포들이 많아지며 그것의 적용 범위인 외연은 줄어든다. 내포들이 많아지면 결국 외연이 단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포들 역시 동일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도 그것이 A의 독자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 지문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자,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억의 관점. 자, 기억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기억 둘레지예요. 자, 둘레지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무엇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개념이죠. 개념을 알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둘레지는 사람들은 개별 존재만의 독자성이 차이 자체라는 데 나와 있었죠. 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어디에 대해 있었습니까? 우리 자, 어디? 자, 재수 만들어 획일화된 삶에 대한 거부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자, 세 번째 단락 두째 줄 봅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독특한 개성은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쭉 정리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차이 자체는 개념을 형성하는 성질이 내포를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며 틀에 박힌 개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볼게요. 폴 세잔의 생트 비투아르산은 그의 고향에 있는 산을 그린 것이지만 기존의 풍경에서 보이던 산과는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원근법을 무시하여 산과 마을의 풍경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입체주의를 통해 형태와 공간에 대한 실험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야기합니다. 볼게요. 세잔이 그린 산의 모습은 칸트와 둘레지가 이야기한 무슨 상상력이야? 창조적이 되겠죠.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 산에 대한 관습적 개념에 벗어나 형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만약 세잔이 기존의 원근법에 따라 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만 그렸다면 이 그림은 개념에 종속된 도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에 보여준 세잔의 새로운 시대로 들레즈가 언급한 자유로운 사고가 누구요? 유목민이 되는 거죠. 유목민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봐라 얘들아. 우리 어제 봤던 2022년의 단순한 질문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풀었던 2024년 지문의 중간 형태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22년의 가천은요, 있는 것만 찾는 거였어요. 그죠? 23년에 있는 것에서 살짝 연상하는 문제를 풀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 뭐 있었어요? 우리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수식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약간은 모의고사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자, 문제 4번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을 보시면 A와 B의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쳐쓰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A와 B를 올바르게 수정하라고 할 때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라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5는요. 보기 난 학생 A, B, C가 수업 발표를 준비했답니다. 제시문 기억에 해당하는 두 가지. 자, 기억을 봤더니 기억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억 해당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 찾아라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페이지 1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단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미지의 재생산과 복제에 대한 내용이 그치지 않고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 결과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지던 이미지는 본질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의 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발렌 플로서이인데 그는 의사소통 전반대 문제를 코무니콜로기 내묻혀 주시고요. 그는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를 코무니콜로기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텔레마틱 사회라고 규정하고 탐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플로서는 이 시대를 전 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전 시대,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 달 역사 시대 알파벳 이후 시대로 분류한다. 자, 세 가지로 쪼개놨지요. 이들 세를 각각 이미지 시대, 문자 시대,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해당한다. 여기서 질문, 이미지 시대가 언제가 되는 거야? 알파벳 이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문자 시대가 알파벳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이미지 시대가 자, 알파벳 이후 시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알파벳의 등장 이전에는 이미지가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코드로 기능했는데 알파벳이 등장한 이후에 이미지가 중심 코드로 작동하는 시대가 재등장했다.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기술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알파벳 이전의 이미지와 다른 것이다.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코드라는 점에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한 알파벳 이전 시대의 이미지와 구별된다. 알파벳 이후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는 텍스트로 개념화된 세계가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서 이미지로 추상화된 것이다. 자, 지금 세 가지예요. 알파벳 이전, 알파벳, 그 다음에 탈 역사, 알파벳 이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즉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있다. 기술적 이미지를 무수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복합체로 단지 사진, 영화, 현대, 디지털 이미지를 의미하지 않고 시각 영역에 기술적 장치가 매개됨으로써 시각이 확장되어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 전반을 의미한다. 가령 자연적인 눈으로 체험할 수 없었지만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 장치들로 인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된 이미지들도 기술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술적 이미지에 의해 알파벳 이후 시대의 문자의 지위는 알파벳 시대에 의해 낮아졌다. 이에 대해 그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대항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디지털 코드는 알파벳을 추월하기 위해 대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자의 지위가 역사 시대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주목해 플로서는 알파벳 이후 시대를 탈역사 시대에 내붙여 주시고요.
탈역사시대의 대표적인 매개물은 이미지다. 문자 문화와 결별하고 다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선형적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주목해 플로서는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플로서에 따르면 이미지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로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매개 없이는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를 표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다의적인 상징 복합체 줄쳐보세요. 자, 여기를 왜 줄쳤냐면 기존에 우리가 약선상 정의는 항상 박스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지요. 기존의 비문학은 이것은 이것이다. 여기는 지금 반대야. 이러함으로 이것이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는 디지털망으로 구성된 텔레마티카 사회이다. 플러서는 디지털 가상 네모쳐 주시고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한다. 플러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플러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한 이해, 즉 장치 리터러시이다. 현대 디지털 매체의 기반을 둔 새로운 소통 형태들은 플로서가 이야기한 텔레마티카 문화로의 이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 지문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죠. 작년 수특이니까요. 그렇죠? 올해 건 자, 기억해라 얘들아. 올해 가천대 올해 지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약수를 준비한다면 수특에 있는 독서 2번, 3번 반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3바퀴는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나 이거 알아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모의고사의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 7월에 나온 블록체인과 9월 모의고사 블록체인과 EBS 블록체인 달라요. 얘기했죠. EBS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었고요. 9월 모의고사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지만 약수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면 약수에도 비트코인이 나와요. 알겠니? 대신 뭐만? 순서만 바뀌어요. 순서만 바뀔 겁니다.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올해 EBS가 자기네 규제를 못 쓰게 했어요. 그죠? 이유가 전 알죠. 작년 작년이죠. 작년 EBS 수능 완성인가의 영어 문제집이 지방에 있는 뭐 학원 강사 문제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문제 자체를 지문이랑. 그래서 그 사람이 옳다구나고 소송 걸었습니다. EBS가 졌어요. 그래서 배상금을 물어줬는데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름아름 드는 게 몇 억 단위를 받았대요. 어쨌든 EBS 개망신 나간 거죠. 그래서 얘네가 올 초에 바로 올린 게 뭐냐면 자기네 거 EBS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지 말고 이거 영상 올리지 말고 막 변형 문제 쓰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우린 졸라 비웃었거든요. 왜? EBS도 지들도 긁은 거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웬열 얘네가 되게 강하게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고3 때 내신 준비하면서 나무 아카데미 국어 문제 풀어봤을걸요? 나무 아카데미? 아마 내신 했던 학생들 풀어보셨을 겁니다. 변형 문제들. 자, 그 문제집 그 출판사가 갑자기 7월 16일 이후에 EBS를 다 내려버려요. 변형 문제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도 문학까지만 더 비문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내려버린 이유가 EBS와의 합의라고 얘기하지만 협박이죠. 그죠? 그럼 얘네가 보면 어디? 학교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학교에도 EBS 그대로 쓰지 마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약술 자체가 지문을 바꿔가면서 낸다? 그냥 뭐 새로운 모의고사가 될 뿐이죠. 가천대가 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까 24년 듣고 어제 뭐 공부한 비문학들 있죠? 그거 작년 EBS를 비교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다르냐? 중간에 빠져 있어요. 한 단락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앞에 있던 게 뒤에 있고 뒤에 있던 게 앞에만 있어요. 그 얘네가 문제가 인과관계에 대한 비문을 싹 빼버리고요. 단락에 딱 개념 분류된 것들 있죠. 요것만 가지고 한 단락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제 풀었던 계산식 문제들 기억나시지요? 그것도 전체를 다 볼 필요 없었죠. 요만큼 예시된 것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해되니? EBS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게 어디냐? 상명대가 될 거예요.
상명대는 올해 처음 들어오면서 교과서를 쓴다고 했지 EBS를 쓴단 말은 안 했어요. 그 얘네가 보여준 문제도 반반이에요. 국어는. 나머지 반도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 교과서에 있었던 건데 문제는 여러분의 교과서를 한 것만 배우지 18개 다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 C 자체 난이도를 낮춰서 쓰긴 하겠지만 약간 좀 그게 좀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나왔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불법으로 텔레그램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겠죠? 이번에가 나옵니다 써야 할 거 막. 아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수학, 포털라이저로 연쇄범죄 이런 거 말고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문제 유출 혐의, 수능 문제 유출 혐의 학원 강사 오모씨 이렇게. 그럼 딱 하면서 제가 국어를 24년을 지도하면서 수능 따위 못 집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패턴 좀 바꿔라 이놈들아 이렇게. 무혐의 처리되고 이제 EBS 연맥이고 그런 꿈을 꿔요. 꿈. 현실이 되면 큰일 나죠. 제가 꿈꿨던 짓도 하나 얘기해줄까? 너네들 중에 누군가 한 명 수능 만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학교 공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학교 공부 맨날 저기 학교 공부 여기 EBS 거짓말이고 다 알아. 근데 수능 만점 받으면 무슨 EBS를 봐. 이미 끝냈거나 딴 거 보고 있겠지. 그리고 그걸 니네가 인터뷰할 때 해주고 딱 얘기할 때 저는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해서 학교 수업 안 들었어요. 메롱메롱 그러면서 얘들아 자퇴하려고 이러면서 막 미안 자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상위권 애들 자퇴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작년에도 제가 수업할 때 애들 중에 하위권 애들이 예전에 자퇴하고 우리 상위권 애가 자퇴를 하는 거 이유가 뭐냐 했더니 1.0이 깨져서 자퇴하게 돼요. 꿈이 1.0이었냐 했더니 자기 3학년까지 1.0으로 가서 올해를 찍고 서울대를 가는 꿈인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수능 만점만을 노리고 기숙하고 들어가는데 그래 멋있구나 했더니 6개월 뒤에 공원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 야 하더니 훗! 이러더니 너 어떻게 된 거 같더니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러더니 막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노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알바를 하는데 왜 알바냐 했더니 몸에 문신하고 싶어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 화이팅 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 남자 몸에 문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싫어? 너 이름 새겨져 있거든. 얼굴 싫어? 선생님 문신 그러게 여자친구 몸에 문신 괜찮아? 아 그래? 저 문신이 두 군데 있어요. 흉악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좀 운동하다가 다쳐서 허리가 부러졌었어요. 농구하다가. 그래서 거기 척추 수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쭉 흉터가 있잖아요. 이게 딴 데는 괜찮은데 이제 술을 먹거나 그 운동을 하면 거기가 빨갛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새겨져요. 그럼 솔직히 위통 먹고 다닐 일이 별로 없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놀러 가거나 해변 가서 우선 이렇게 흉터가 보니까 흉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녀석이 커버업이라 그래요. 위에 이렇게 새겨주는 거 해준대. 고맙다. 나 당연히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으니까 호랑이 등 이런 거 상상했거든요. 이 새끼가 지뢰를 새긴 거예요. 지뢰가 왜 문제되는지 모르시죠? 일본 야쿠자의 야마구치조가 지뢰 그 다리 수가 오야봉 그 순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서 멋있게 목욕탕 갔다가 경찰서 끌려갔었어요. 너 한국에 온 야쿠자냐고 아니라고 하는데 안 들어.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얘가 막 황해했던 얘가 그럼 여기다가 헬로키티를 새기지. 왜 중화시킬 수 있대. 그래서 헬로키티를 새겼어요. 근데 제가 살이 쪘잖아요. 퍼져요. 그래서 여기 이만하게 지금 노란색 반점처럼 라이츄 같은 느낌? 피카츄 번개 쏘는 느낌? 그런 형태로. 네. 거짓말이에요. 진지하게 듣고 엄마 저 새끼 문신인데 아니요 저 몸 아프고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 주사 맞을 때가 아직도 이러고 맞아요. 안에 없어. 네. 허리 수술까지만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커버 이건 아니야. 네. 가끔은 애들이 얘기하면 진짜 저들이 근데 분명 거짓말 얘기했잖아. 이건 안 들어. 그래서 다음날 학부모한테 전화 와. 애한테 문신 보여줬냐고. 아니요 저 문신이 없는데요. 아니 선생님 뭐 가슴 헬로키티 문신이 라이츄가 있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뭐. 웃기죠. 그럼 가끔 애들 학력을 물어봐요. 선생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농담 삼아 나 필라델피아 주립대학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필라델피아 주립대학생 국어 강사가 말이 되냐고.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 전화 와. 선생님 거기서 국어 전공하셨냐고. 예? 우리 애 아빠도 거기 나왔다고. 혹시 동문이냐고. 어머니 저는 국어 강사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외국인인데 국어 하시냐고. 자 어머니
저는 한국인이고요. 외국을 놀러만 간 적이 없었더니 그 애들 거짓말하고 있네. 농담한 거라고. 아, 네, 끊어. 서로 빈정상하죠. 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상처예요, 상처. 자, 여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제가 읽으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읽기만 했어요. 이유가 이거 다시 안 나와요. 이거 다시 안 나옵니다. 다시 나올 리가 없고요. 대신 문제 형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뭐가 잘못됐느냐? 발렌 플루서가요. 텔레마틱 사회 의사도 전파력 문제를 추적 연구하는 것이 장치 리터러시야? 아니죠. 얘가 말한 건 뭐야? 코무니콜로기였죠. 자, 두 번째. 탈역사 시대의 이미지는 알파벳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알파벳 시대 이미지와 차이가 뭐요? 알파벳 시대는 이미지가 아니죠. 알파벳 이전 시대가 이미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내용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내용일치로 풀었던 문제를 그냥 개념화, 쉽게 말하면 서술화시켰다고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의 기억. 자, 디지털 가상에 대한 걸 찾아보래요. 먼저 디지털 가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학생 ABC는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조사한 자료를 하이퍼링크로 게시하기도 하고 사진 파일을 전송해 공유하기도 했으며 감정을 주로 이모티콘을 사용해 표현했다. 이들은 발표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형식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한 다음 역할을 분담했으며 발표 자료 초 안에 발표 자료 초안이 조 모임 블로그에 올라오며 그에 대한 의견을 블로그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는 블로그에 발표 자료 초안을 만들어 올린 후 B와 C의 댓글로 발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한 의견이 나누었다. 이후 이들은 댓글로 제시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슬라이드를 수정해 사진, 동영상, 그래프 등을 활용한 발표 자료를 완성했대요. 자, 여기서 말한 디지털 가상 두 가지겠는데 뭐가 되겠으면 첫 번째 휴대전화 메신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뭘 이야기할 수 있어? 조 모임 블로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요 내용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두 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문제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월명사. 네. 월명사의 제망매가 정주영의 유리창입니다. 작년 수특에 있었던 지문인데 그걸 떠나서 수특 이전, 이거 어디? 교과서에도 있었던 지문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2024년 거, 작년 거, 그죠?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이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야. 시 자체가 어려운 시가 없었어요. 1번은 교과서에 있고 EBS는 겹쳐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EBS 수능에 현대시는 4개 있어요. 첫 번째 초온 있습니다. 초온. 그 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 우라지고 가까운 항구에서. 그리고 갑자기 낙화. 요 4작품 교과서 실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이 높아요. 2번 약수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6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와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입니다.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제망매가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사 기름, 삶과 죽음의 기름, 얘 동안을 줘봅니다. 얘는 여기 이승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나 네모 쳐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야? 누입니다. 항상 얘들아 고전시가로 공부하시면 제목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는 제사고요. 망은 죽음이에요. 매는 누이고요. 즉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가 제망매갑니다. 그래서 지금 간 사람 누구야? 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이.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세모 쳐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른 바람의 의미는 요절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저에 떨어질 잎 세모 쳐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떨어질 잎 역시 누가 되는 거야? 하강과, 그쵸? 하강이고 생명력을 잃은 존재, 죽은 누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에 나오고 줄 쳐보겠습니다. 한 가지에 난다는 건 같은 혈육이죠. 같은 부모에게 나오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줄 쳐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태어났는데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다 느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네 글자
인생구상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인생구상. 네 번 쳐보겠습니다. 19체 한가의 특징으로 정서의 집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미타찰 줄 쳐봅니다. 미타찰은 극락세계입니다. 자, 극락세계 만날 나 동그라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화자예요.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줄 쳐봅니다. 자, 도를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슬픔을 종교로 이겨내겠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지요. 현대시를 공부함에 있어 이별이나 사별이 나오면 재회에 대한 믿음 꼭 체크하세요. 얘 다시 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의 현대시 초혼 있습니다. 초혼. 초혼에 역시 망부석 설화를 꺼내주는 도리에 대어도 기다린다는 표현을 써줘요. 같은 맥락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나온 걸 설명해 드려야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했겠지요. 나올 것을 예상해 드린다면 이번 문학은 외부 지문이 나올 겁니다. 외부 지문. 지금 패턴대로 진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약술에서의 현대시는요. EBS 시 하나 나오고 보기로 외부 시를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언급이 될 거예요. 네. 저도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와야 되는데, 그쵸? 네,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일이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나오면 이 돼지 새끼 그러겠죠. 그렇다고 안 나오고 기억 못할 걸. 네. 자, 그다음에 밑에 유리 네모 쳐보겠습니다. 유리의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차고 슬픈 거 동그라미 1번 쳐볼게요. 자, 19시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이냐 언날개 동그라미 2번 쳐봅니다. 언날개 죽은 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별이 쉼표 반짝 쉼표 있죠? 이 쉼표만 살짝 줄쳐볼게요. 이 쉼표의 역할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자, 약술 전에 적성 있었잖아요. 얘는 적성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 쉼표의 역할이 뭐냐? 감정의 뭐가 되느냐? 집약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예요. 절제. 한 템포 쉰다는 절제의 의미가 있어요. 절제. 그리고 시각화예요. 눈물을 시각화로 이렇게 두 개 표시했다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줄쳐야겠지요. 자, 외로운데 황홀하다고 우리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법.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세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죽은 아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날아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아이에 대한 걱정인데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기서 유리라는 말 기억합시다. 유리는 연결과 단절의 이중매개체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 수능 완성의 마지막 5강에 이상의 거울이 나와요. 거기서 거울 역시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를 대비시켜주면서 거울이 가진 이중 숙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입니다.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래요. 가와 나는 각각 누이와 어린 자식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상실의 대상이 가에서는 식물적 이미지인 무엇으로? 상냥하게 무엇이라 나와야 돼? 입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떨어진 입같이 나와 있었잖아. 그쵸? 자, 입으로 나에서는 동물적 이미지 산세로 비유한다. 또한 가와 나는 상실의 대상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에서는 상실의 대상을 종교적 믿음에 바탕한 내세의 공간 어디서? 미타찰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자, 만나고자 한다면 나에서는 현재의 화자가 있는 현실의 공간에서 실현된다. 자, 잘 봐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입과 미타찰. 제가 설명했을까 바로 답이 나왔던 문제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처음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수특에 있는 고전시, 수능 완성에 있는 수특수 안에 있는 고전시와 현대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주요 소재의 내용들을 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넘기셔서 7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보기에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입니다. 1과 2에 해당하는 19도로 시어를 찾으랍니다. 먼저 1. 화자 자신의 감정을 모순적으로 표현했다. 역설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외로움, 황홀한 실사 바로 찾아야지요. 자, 2번에 죽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아이와 화자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음을 드러낸 대상은 누가 되느냐? 유리창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8번의 내용 읽지 않고 바로 답을 체크해 볼게요. 소설이 쭉 제시되어 있고요. 소설은 딱 두 개예요. 소재 그리고 우리가 2022년에 봤던 것처럼 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도. 대부분 약술에서의 소설은요, 소재와 주제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환상이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가리킨다. 타인의 방에서 환상은 상식에 기반한 체험을 넘어서는 이질적인 감각과 생경한 풍경을 제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현실과 환상은 명암의 대비와 함께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무엇에 의해 작품 속의 두 세계에 전해되느냐? 스위치죠. 불을 켜고 끝나는 스위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물들은 가변적 양태를 보이며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소멸되는데 숲은 이 대표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숲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처럼 바닥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이 이러한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고 굳어버리는데 타인의 방은 이와 같은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의 실존 문제를 상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라고 제시됩니다. 이건 뭐 소설 보셔서 바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이죠. 문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약술에서의 문법은요, 2022년에 한번 나왔지요. 그쵸? 23년에 문과, 이과 다 나옵니다. 24년에 문과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가천대를 응시하는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문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다 문법 제끼고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2개가 각격 커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평균값 제일높은 12.5인가 그러고 10.5도 있었어요. 10.5. 뭐 바이오 뭐 있어도 될 거가. 뭐 하여튼 그런 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점자인 경우 계산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하나라도 더 맞힌다는 심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를 더 맞느냐 틀리냐 기억합시다. 국어에서 약수를 갈리는 게 비문학하고 문법밖에 없어요. 왜? 문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고 얘네가 상냥히 다 설명해 줘.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황혼 기억나세요? 노우라고 황혼 둘 다 했으면 답은 황혼만 됐죠. 왜? 앞에 분사 만들어줬단 말이야. 감정을 드러나는 시어를 같이 포함된 단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봐도 많은 학생들이 문학에서 틀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문학에 나오는 계산식 문제라든가 내용 읽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문법이에요. 여기서 저는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약술에서의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딱 세 가지만. 세 가지. 첫 번째, 의문의 변동이에요. 지금 계속 의문의 변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세 번째, 문법 요소입니다. 자, 제가 왜 하고만 하는 거 이 세 개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느냐? 이거 언제 배운 거야? 고1 때 배운 거예요. 기억해라. 고2 때 엄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요. 여러분이 고1 때 어느 교과서를 썼던 거는 어느 부분도 다 의문의 변동과 맞춤법과 문법 요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마무리 더 드릴게요. 히든입니다. 네 번째가 한글 창제예요. 훈민정음 기억나시죠? 나란 마사비 중국의 나라. 그거 역시 똑같이 들어있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천대는요, 여기 의문의 변동과 사이소리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얘네가 모의 기출한 부분에서 여기 문법 요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 오늘 요 네 가지를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게 얘들아 모의고사처럼 엄매처럼 이렇게 어렵게 디테일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아니 기초적인 부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필기한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사이 간지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자, 페이지 85쪽? 네, 85쪽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109쪽. 109쪽 보면 빈칸 되어 있죠? 빈칸 되어 있죠? 네. 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109쪽 빈칸을 보면서 여기 이제 문법적인 거 쭉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이 중에 엄매 선택한 친구. 여기도 엄매가 있네. 정말 다행입니다. 뭐 화장인 친구들은 솔직히 문법시에서 화장 선택했는데 그죠? 또 해야 될 쪽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른상의 기본적인 것만 기억해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자, 의문의 변동이 되더라. 그 전에 우리 의문부터 살짝 정리해 볼게. 의문이 뭐야? 의문. 자, 우리가 의문은 자음 모음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니요. 음은 크게 두 개, 우리가 분절과 비분절로 나눠지고요. 분절을 또다시 우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요 자음이나 모음이 나오면 항상 표는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줘요. 여태까지 모의고사가 제공되지 않은 의문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음을 표가 아니라 이건 묶어야 돼요. 예사, 목적, 거세, 된, 울림. 요 5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5개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예사 소리 5개 뭐 있어요? 가물가물하죠? 너네 이거 뭐 바닷속 쪽에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외웠어? 하자기야? 안 외웠어? 설마 건전하게 비읍, 기억 뭐 이렇게 외운 거야? 저렇게 외웠어? 아니 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뭐 저는 좀 편하게 제가 뭐 고민을 했거든.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한 게 이제 병식 고자다 이거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무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목청 소리는 우리 희응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세 소리는 비읍이랑 희응 만나면 글자 어떻게 발음됩니까? 우리 피읍이죠. 시옷하고 희응은 만날 일이 없죠. 음절의 끝소리 시옷이 없으니까요. 기역과 희응 해서 키읔, 치읓, 티읕, 피카츄 털. 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순서 받고 초코 팬티도 좀 더러워서 못하겠고 하여튼 그냥 요거 병신고자 또는 건전하게 바닷속 조개 뭐 바다사자가 편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오케이? 요거 있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의문의 변동의 조건에 된 소리는 예사와 예사가 만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된 소리는 우리가 쌍비읍, 쌍시어, 쌍기역, 쌍지긋, 쌍디귿이에요. 삐읍, 띠읍, 찌읒 아닙니다. 아시겠죠? 삐읍, 띠읍 하면 안 돼요. 동남아 애들도 쌍비읍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심하시고요. 울림 소리는 야, 니, 미, 열. 그것도 네이마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리을만 빼세요. 왜? 요 3개는 코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비음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따로 우리가 유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자, 모음은 크게 2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을 했을 때 발음 기간의 변형의 유무예요. 변형이 안 되면 단모음 바뀌면 이중모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 오 그대로 나오죠? 이러면 단모음이에요. 이야 움직이죠? 이러면 이중모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의문의 변동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4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4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약술 자체에서의 문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뭘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교체에 뭐다 이걸 물어보기보다는 교체인지 첨가인지 요것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얘네 약술 전에 적성이다 그랬지요. 자, 적성 약술된 지 올해가 4년 차예요.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까지 10년 가까이 적성을 했는데 적성의 문법이 자주 매번 나왔어요. 빠지지 않고. 얘는 제일 좋았던 건 사이술이었고요. 매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지문 그대로 문법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교체는 또다시 우리가 5개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국의 음악, 비음악, 유음악, 그리고 경음악 있습니다. 경음악. 자, 음절의 끝소리는요, 말 그대로 끝, 받침이야. 받침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쓸 수는 있지만 발음할 때 오로지 7개만 허용이 됩니다. 그 7개 뭐냐? 그녀 다리만 보여. 뭐 건전하게 가느다란 물방울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이 7개로만 발음이 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꽃이라고 치읓 받침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발음 어떻게 된다? 디귿. 꽃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국에만은요 디귿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이 돼야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굿이의 발음이 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요. 요거만 살짝 정리할게요. 우리가 옷이와 옷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발음 어떻게 됩니까? 옷이고요. 그쵸? 밑에 발음 어떻게 돼? 옷단이야. 왜 같은데 다를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는요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럼 발음이 그대로 뒤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실질적 의미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로 된 다음에 연음이 돼야 돼요. 근데 국의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가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럼 원래 발음 뭐가 돼? 구디가 돼야죠. 근데 여기는 어느 경우에만 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이일 때만 우리는 국의말의 이름으로 구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국의말 기억하셔야 돼요. 해돋이, 구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음은 아까 말했던 비음처럼 이음, 니음, 미음으로 끝나야 돼요. 끝나는 게 뭐다? 우리가 국물이 있으면 발음은 국물이 됩니다. 국물. 뭐가 바뀌었어? 기억이 이음으로. 화는 결과야. 그러니까 화는 결과다. 그래서 비음으로 끝났으니까 비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유음화는 유음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경우냐? 실라의 발음이 실라. 니은이 리으로. 오케이. 화는 결과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경음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된소리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된소리가 쌍기역, 쌍비역 있다 말씀드렸었지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게 4가지. 첫 번째, 예사가 예사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예사 소리가 예사를 만났다. 병신고자다. 병신고자 쌍병시 된다는 얘기예요. 국밥이 아니라 국밥이 되는 거죠. 왜? 기역과 비읍이 만났기 때문에. 국밥. 자,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동사 형용사의 용언입니다. 용언의 어간이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예사소리예요. 자, 용언의 어간에 니은, 미음이 온다. 대표적인 게 감자와 감자 구분하셔야죠. 쓸 때는 둘 다 감자지요. 하지만 읽을 때 명사는 감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사일 때는 감자가 돼요. 그렇지? 요 차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이차 구성수 있지가 어이씨 한자어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을 뒤에. 그래서 갈등 아니라 갈등이 되겠죠.
발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용격 조사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 뭐뭐 할 적에가 아니라 뭐뭐 할 적에가 되죠. 그렇죠? 뭐뭐 할 적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의문의 변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왜? 나왔을 때 우리는 아싸 내 거라고 바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쉽게 나와요. 왜? 문제가 총 4개 있어요. 기출문제가 2022년에서 24년까지 해서 하나 둘셋 네 문제 나와 있습니다. 다 의문의 변동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막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거나 올바른 발음 찾거나 요 정도? 네, 요 정도 수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문법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정리 차원인 거고요. 이건 한 문제인데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작년에 7가지 유형 중에 2군데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군데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서경대인가가 아마 논술죠. 국어 문법이 없을 거예요. 문법을 아예 잘해요. 걔네가 뺐어요. 서경대인가? 그리고 상명대는 아시다시피 비문학으로 나옵니다. 비문학으로 문법을 제안을 해요. 근데 웃긴 건 걔네는 아까 제가 적어드린 4군데 있죠? 거기서 벗어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걔네 기출이 없어요. 올해 자기네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 단어 형성법, 파생어 합성어에 대한 지문을 비문화로 제시해 준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던 게 상명대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교과서 중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축약을 볼까요? 축약은 크게 우리가 자음 축약, 다른 말로 우리가 거센 소리 대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사 소리와 목청 소리가 합쳐졌을 때 국화가 아니라 국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있는데 이 모음 축약은 나중에 좀 디테일들하면 이모음 역행동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합쳐서 애가 되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질 수 있죠.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축약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색깔 하나로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겠군요. 축약의 개념은 A 플러스 B는 C가 된다 보셔야 돼요. 합쳐졌을 때 전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돼요. 잔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이것을 축약이라고 얘기하고요. 탈락은 우리가 흔히 자음근 단순화, 겹받침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음 탈락의 예를 보시면 가 플러스 아서를 우리가 가서라고 쓰죠. 이때 아탈락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의 조건은요. 종성, 받침 뒤에 모음이 이야, 여, 요, 유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니은을 넣어준다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소음 플러스 이불의 내용이 소음 니불이 됩니다. 소음 니불. 그 여러분 선생님 이불이 니불 됐으면 니은 첨가가 아니라 니은 비음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음은요 초성의 이응 개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기니 요거 3개 기억해. 자, 음운에서 개수 첫 번째 초성의 이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째 벤수리의 개수는 하나예요. 쌍기역 쌍디역 하나입니다. 2개 아니에요. 3번째 겹받침의 개수 2개입니다. 여기 2개 된다 보셔야 돼요. 기억비는 2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문의 개수 변화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축약이나 되면서 바뀌는 게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야죠. 아마 엄매하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방향이라든가 개수라든가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요거 기억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단모음은 우리가 단모음과 단모음이 모였을 때 우리가 피어라고도 적지만
P열하고도 적어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발음을 원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을 추가했을 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9번 볼게요. 자, 논리입니다. 논리. 이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논리가 되겠죠. 그럼 니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 유음하죠. 자, 맏형입니다. 맏형. 디귿과 희응이 합쳐서 티귿이 됐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뭐가 돼서 거세 소리 되기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붙임. 자, 디귿 티귿이 이를 만나서 지어칠 때는 거 뭐였습니까? 우리 구개음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3번은 구개음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학생사의 국밥은 발음 어떻게 됩니까? 국밥이죠.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 되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우리 1학년 때 내신 할 때보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의문의 변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의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체가 뭐가 나왔습니까?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죠? 바로 맞춤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풀어오신 분? 풀어오신 분? 띄엄띄엄 풀었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고쳐쓰기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내용이다. 재심은 기억에서 미음 중 A에 해당하는 단어를 두 개를 찾아 쓰고 그걸 고치다 되어 있어요. 다행인 게 전체가 아니야. 기억에서 미음만 보래. 기억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의 각 교실 뒤편에는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현재 학생 수에 맞게 사물함 개수를 줄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시판을 치운다면, 자, 디귿입니다. 학급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던데, 자, 리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녕히 계십시오가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잘못된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개수가 잘못됐죠. 왜요? 이거 올바른 표기는 뭐가 될까요? 왜 개수일까요? 자, 의문의 변동이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사이소리예요. 사이소리 기억합시다. 자, 얘들아, 사이소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의문의 변동을 이렇게 규정했지요. 근데 우리가 발음하다 보니까 여기 어긋나는 발음을 할 때가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표준어 기준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쓰기 원칙입니다. 소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83년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외 규정을 모아보자. 그게 사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뭐냐? 자, 된 소리가 덧나요. 된 소리가 덧나는데 주의할 점은 얘는 된 소리 대기가 아니에요. 된 소리 대기가 아닌데 된 소리가 나온대. 자, 우리가 된 소리 대기 뭐뭐 있었습니까? 여기 예사가 예사 만날 때,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이 예사 만날 때, 한자어 리을이 관형격 주사 리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말고도 된 소리가 된답니다. 자, 어떤 경우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 순대 플러스 국입니다. 이거 바로 어떻게 돼요? 순대국이요? 순대국? 아줌마 여기 순대국 주세요 이래요? 자, 여기 발음은 우리가 순, 대, 국이라고 하면 되죠. 순대국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뭐 순대 먹어? 잘 먹어? 내장도 다 먹고? 저도 무척 잘 먹어요. 아유, 순대국 살찐다. 저 한동안 순대국이 제가 스타일이 뭐냐면 음식을 다 잘 먹고 생겼죠. 다 잘 먹어요.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친구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걔네 어머니가 음식을 되게 못해요. 유일하게 먹어보고 다시 못 먹겠다 인정한 유일한 음식인데 진짜 어머니 돼지고기 많이 넣고 끓여주셨는데 먹는 순간 살아있는 돼지를 핥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린내가 오졌거든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거 빼고는 다 먹어봤습니다. 취두부도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그거 먹어봤니? 털 달린 두부? 그 두부 발효시켜요. 털이 달려요. 곰팡이가. 그렇게 볶아서 먹거든요. 그 무슨 맛이냐면 발톱대랑 맛이 비슷해요. 발톱대 안 먹어봤죠?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자 다시 순댓국 얘기 좀 오는데 순댓국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표기를 어떻게 되느냐? 순댓국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대소리대기 규칙에 받침이 없는 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소리대기 앞에다 받침이 있어요. 그렇죠? 예사소리가 있고 니음임이 있고 한자와 리을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경우에 대소리로 발음하기 위해서 순댓국으로 발음해라. 그러면 대소리 애매하니까 내가 시옷을 넣어줄게. 음절의 끝소리로 시옷을 넣어주는 게 바로 이 대소리대기. 쉽게 말하면 사이소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외 규정이 뭐냐면 니을이 나온다. 사실 여기는 니은 첨가가 아니에요. 자, 니은 첨가가 아닌데 니은이 덧난데. 아까 우리 니은 첨가 뭐였습니까? 종성 뒤에 이야, 여유, 유가 올 때 니은이 들어간다 그랬지요. 자, 이것의 예를 보시게 되면 우리 2 플러스 몸이 있습니다. 자, 치과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잇몸이라고 그러죠. 이 몸이 아파서 뭐 큰일 나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저 잇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자, 이랬을 경우도 마찬가지야. 니은 첨가는 종성 뒤에 이야, 여유, 유가 오는데 종성도 없고 이야, 여유도 없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써주느냐? 또 시옷을 넣어서 잇몸이라고 적어줍니다. 오케이? 잇몸이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니은, 니은이 덧납니다. 니은, 니은. 대표적인 게 깨 플러스 입이죠. 자, 이거 우리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깻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여담이자 한동안 깻잎 논쟁이 있었죠. 여자친구의 친구의 깻잎을 잡아주냐 마냐. 저 그걸로 집사람과 3일간 토론한 적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 음식을 먹으러 갈 일이 없어요. 집사 친구들 만나서 고기를 먹는데 뭐 깻잎을 잡아줘 그럴 게 없고, 일단 저는 스타일이 다 횟집 가면 다 이제 발라놓거든요. 제가 생선살 발라놓고 집사람 앞에 놔둬요 먹으라고. 그리고 집사람이 젓갈을 잘 못해요. 그 식탐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깨작깨작 거려서 저도 못 먹어요. 건들지 말아서 제가 싹 비벼줍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꽁치 같은 거 바르는 방법. 꽁치를 나오죠. 세로로 세우세요. 그 다음에 등짝을 숟가락으로 쫙 밀어주면 됩니다. 척추 쪽을 쓱쓱 밀고 그 자리에 젓가락으로 쭉 피면 딱 펼쳐져요. 뼈만 싹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쫙 골라주면 사람들이 되게 칭찬해줘요. 아니다. 자, 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깻잎이라고 적어줍니다. 됐니? 그럼 우리가 고민이 생기겠지? 그럼 모든 글자에 대한 살수리가 들어갈까? 아니야. 조건이 있어. 보시면 순대, 국, 이, 몸, 깨, 이 다 어떤 글자들이야?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합성어일 때만입니다. 접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풋사가의 시옷은 사이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있는 단어 2개가 합쳐져야만 우리가 사이소리 넣어줄 수가 있고요. 또 모두 나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가 있거나, 두 번째,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이거나, 세 번째, 한자 플러스 우리말일 때예요. 자, 그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한자가 빠져있죠. 기억합시다. 여기 봤더니 한자 플러스 한자는요 된 소리가 나도 표기할 수가 없어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 플러스 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점이라고 발음이 되지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위에 걸 생각해서 이거는 된소리가 되지만 각각 쓰여질 수 있으니까 여기 표기를 초점이라 적어야겠구나? 아니에요. 초점 아닙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 올바른 표기는 초점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수란 표현 나와 있죠. 개수 안 돼요. 왜? 개와 수 다 한자예요. 한자입니다. 개수로 발음되지만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표기는 어떻게 된다? 개수가 올바른 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이소리 때문에. 많이 틀렸었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찾았던 게 뭐냐? 뒤편. 시옷을 넣어서 뒤편 있어서 틀린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썼던 게 개수가 아니라 게시판을 또 여의로 붙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긋난 건 뭐가 있느냐? 안녕이 게십시 유예요? 게십시 오예요? 안녕이 게십시 옵니다. 오. 자, 이건 또 뭐랑 관련돼야 되냐? 문법 요소 중에 뭐 존댓말이죠. 쉽게 말하면 존칭에 관한 내용. 여기 치워도 될까요? 자, 아이고. 높이법과 관련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높이법을 보시게 되면 얘들아, 우리나라 높이법의 종류 몇 가지 있어요? 종류 3가지 있습니다. 주체, 객체, 그리고 상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는 건 뭘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문장에 행위하는 사람, 주어를 높여줍니다. 높이는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깨서, 시, 세 번째 특수어입니다. 오케이. 깨서와 시와 특수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겠고요. 객체의 높임은 대상을 높여줍니다. 대상에게 대상을 높여주면서 우리가 깨, 시, 그리고 특수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상대 높이면 무엇을 높여주느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를 높여줍니다. 청자. 아마 엄마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 자체가 어려운 수업이 아니죠, 지금. 그죠? 한 번씩 다 봤었던 것들이고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화작인 친구들도 완전 새롭지는 않아요. 왜? 1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문제는 1학년 때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열심히 이렇게 찍어야 또 날아간 거 아니야? 아니다. 제가 동영상 계속 찍어놓고 있지만 안 보는 거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인강춤 안 보죠? 봐? 나도 안 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빠진 애들 자료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원래는 수업을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수업이 했던 거 다시 하면 되니까 그 수업이 편한데 저기 너무 넓어서 그냥 편하게 찍고 있고요. 네, 오늘 뭐 다 왔으니까 뭐 상관없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원에서 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 맨날 찍다가 뻑큐도 날리고 그냥 막 그림도 이상한 거 그려놓고 근데도 네, 애들 봤다고 우기죠. 물어봐요. 그날 내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빨간색. 저 넥타이 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안 매는 게 제가 5년 전까지는 항상 정장만 입고 수업을 했거든요. 항상 정장. 그러다가 바지가 찢어졌어요. 정장 바지가. 그런데 이게 자주 찢어져요. 몸무게 120이 되면 바지가 자주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노출증 환자로 소문이 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튼튼한 바지 청바지 입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시 상대는 우리가 격식과 비격식이 있어요. 격식 높임이라는 건 예의를 차릴 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가장 높여주는 체가 무슨 의미냐? 우리 뭐뭐 하십시오예요. 뭐뭐 하십시오가 가장 높임이죠. 그래서 여기도 시요가 아니라 계십시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계십시오가 아니라 계십시오가 되는 거고요.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오 으쌰 그 다음에 하게 해라가 되는 거고요. 비격식에 우리 뭐뭐 해요와 뭐뭐 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정이 많아요. 게시판, 뒤편, 그렇죠. 너희 없이 답은 개수와 하십시오였던 겁니다. 계십시오였죠. 그래서 여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기셔서요.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보기의 A와 B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A, B를 올바르게 수정하려고 할 때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시고 앞에 우리 문과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그죠? 꾸리꾸리 바꿨던 것처럼 내용에 대해 바꾸는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개념 미술가들은 헤겔이 말한 예술의 물질성이 개념 예술의 작품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자, 여기서 뭘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헤겔이 말한 예술 작품의 핵심 요소를 찾아주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헤겔은 르네상스 예술의 회화를 정신과 물질의 균형적 지점에 위치하는 예술 작품이라 생각했다. 그럼 여기를 또 찾아주면 되겠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옆에 122페이지입니다.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다. 개념 미술가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개념 미술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리트인데 그는 개념 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 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예술의 물질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견해를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해한다. 고대 오리엔트 예술을 대표하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다. 이때 정신은 아직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었다. 이에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다.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자, 두 번째 답이 나와 있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균형의 적절한 정신과 물질의 균형적 지점에 도달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 조각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회화가 아니라 그리스 조각이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해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다. 회화는 자,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또한 회화의 재료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17세기에는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는 거의 물질성이 없다. 19세기 이후에 주도적 장르는 시였다.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서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다 자란 정신에게 예술계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워 오실 뿐이다. 이 지점의 세계는 예술의 증원을 선언한다. 절대 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이 종언을 구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미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읽지 않을게요. 우리 답만 찾게 된다면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개념 미술가들은 헤겔이 말한 예술의 무엇이 물질성이 아니라 정신성이겠죠. 정신성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잠깐만, 지금 몇 분이에요? 25분인가요?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비문학이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라